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아 편집 너무 힘들어. 에이 양반 한강으로 몸보신이나 갑시다. 한강? 한강 양화선 짝장에 아리수 만찬인데 한강뷰가 정말 예술이야. 맛있나? 각종 해산물 요리에 불고기에 민어에 전복찜 광어회 훈제 연어회. 아 시끄러. 빨리 와. 빨리 가자. 오 지금 바로 가자고? 오케이. 한강에서 즐기는 최고의 정찬 아리수 만찬. 예약 문의는 서울 02-2632-2100.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입니다. 네, 한량 능참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 제 컨디션도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말 인후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미 걸렸기 때문에 잘 고치시고. 요새 뭐 한강 인터넷에 그런 얘기 떠들더라고요. 막 편두통, 뭐 아프다, 몸이 안 좋다, 배가 안 좋다 했더니 사람들이 댓글로 머리에 힘 줘라, 배에 힘 줘라. 힘 주면 되는 거야? 힘 주고 다니라는 거지. 아 그래. 네, 힘을 안 주고 다니는가? 그렇지. 근데 기관지가 약간 타고나기를 좀 약하신 분들이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떻게 중국을 잡아 죽일까? 진짜 정은이랑 사이도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좀 쏴달라 그래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좀 살짝 각도를 조금 돌려달라고. 틀어달라 그러자.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제 처음 해본 헤이브로 반응이 아유. 괜찮아가지고 반응 아주 폭발적입니다. 네. 네, 프로. 뭐 사연이 답지하고 있는데 음. 남자분들의 고민 뭐 꼭 연애 고민 이런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네. 네, 하여튼 보내주세요 헤이브로. 심지어 팟빵 게시판에 헤이브로 쪽 관계자분께서 출몰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야 또 한 번 게시판 들어오기 시작하면 못 헤어나갔는데. 거의 뭐 중독 비슷하게 처음에는 헤이브로에 관련된 글을 답글을 다시는 형식이었는데 나중엔 오늘 제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 시작해요. 빠지셨군요. 네. 새 신자로 소개될 예정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도 30대 남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 헤이브로 사연 먼저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아 예민한 사연이네요. 읽어볼게요. If you want a lover, I'll do anything you ask me to. And if 30대 남자입니다. 약간 더러운 이야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예, 민, 한 장을 가진 건장한 남자입니다. 이쯤 되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데요. 네, 아침에 규칙적으로 장을 비우고 집을 나오지만 과식을 하거나 라떼 같은 걸 마신 게 좀 안 받거나 하면 영락없이 가스가 찹니다. 문제는 지난 3월 초에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 앞에서 브그라고 써주셨지만 방구를 트는 게 부끄러워서 아주 어색하게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예매하기 전에 상영시간 먼저 확인하고 사라지자는 뜻이죠. 영화 볼 때 뭐 안 주워 먹고 시작 전에 밥 먹는 것도 꺼립니다. 여자친구 집에서 놀러가도 화장실 안 쓰려고 노력하고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참을 수 없는 방구 타이밍이 오면 창문을 열고 음악 볼륨을 높이는 건 그녀도 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방구를 틀 수 있나요? 참고로 형님들 오해하실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린다면 첫 연애 절대 아닙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되겠다. 첫 연애는 아니고 이 소개팅에서 만난 그녀가 가장 마음에 드나 보네. 그러니까 사연을 보낸 거 아니냐? 그 전까지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방구는 좀 연애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문제 항상 그랬던 것 거야. 같은데. 늘 예민하시니까. 네. 자, 이 중에서 연애 횟수가 가장 많으신 우리 김 선생. 그렇지. 네. 어떻게 이 문제는 트고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는 선결 과제로 일단 해결하고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선결 과제. 네, 웬만하면 해결합니다. 아, 네. 거리낌 없이.
처음 소개팅 하자마자 그렇지는 않지. 아니, 그러니까 좀 친해지고 이렇게 사귀면 친해지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네.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도 이거를 약간 터부시하는 커플들이 있던데. 있어요. 그치. 네. 아직도 못 그치. 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제주도 사는 그 제주도 TV도 나오는 제주도 교리? 그 이상순 네. 씨가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간다고 아직도 그런다 막 그런 거 나올 본 것 같아. 제가 친한 분 중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있을 때 못 써가지고 네. 따로 막 쓰고 이런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내 느낌엔 이 둘도 약간 네. 배 감독 김프로도 네. 트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요? 어때? 참 사람. 그래? 저는 주로 거침없는 편이고. 아 그래요. 전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안 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튼다. 아 저도 장이 좀 예민하거든요. 아. 장이 예민하다기보다는 뭘 자꾸 쪼먹어서 그렇겠지. 저는 방구는 어쩔 수 없이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걸 뭐 숨기고 어쩐다 한다 한들 그러면 자꾸 어딜 나가야 되잖아. 너무 자주 그럼 사라져야 돼. 그리고 장도 장이지만 이 큰 일을 봐야 할 때 그 네. 뭐 여러 명이 있는 데서 큰 일을 봐야 하는데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누추한 뭐 곳에서 작업을 하는 여러 명이 모여 있다. 그럼 전 가자마자 휴지를 이렇게 딱 끼고 아유 일 보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첫 단추를 깨고 쟤는 장이 예민한 애구나. 저걸 그냥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애구나. 이런 미리 캐릭터로 스타트를 그냥 끊는 거군요. 예, 캐릭터를 가져가야 별로 친하지 않을 때. 그러고 나면 그냥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던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틀 수 있나요? 이게 방법이 있나?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번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죠. 틀 때의 어색함. 네. 그냥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냥 털어 트고 그렇죠. 다만 하나는 주의하자. 스멜이 많이 날 것 같다면 스멜은 안 그거는 되지. 좀 그렇지. 스멜이 안 되지. 네. 그리고 그냥 미리 경고를 주세요. 뿡! 이러면서 그냥 끼면 돼. 그거 몇 번 하면 그게 약간 두 커플의 어떤 웃음 일종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재미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순전히 여자분한테 달린 것 같아요. 그렇지. 여자분이 그거를 아주 싫어하고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훈으로 안 트시는 분도 계시더라. 근데 그런 집도 봤어. 정말. 그게 자기 집은 안 튼대. 식구들끼리도 식구들끼리도 자기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좀 깝깝한 집안이네 진짜. 그냥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네. 자기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식구들끼리도 안 하니까 그거 하는 거를 정말 무슨 미개인들 보듯이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쯤에서 제가 아주 추억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어.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네. 밤에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이 돼가지고 둘 다 약간 비몽사몽 돼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이 약간 그 잠들다 보면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침이 없는데 상대방께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야. 드셨구나. 네. 네. 소리가 막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되게 귀엽게 쑥뻑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비몽사몽 하시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 내가 뭐 한 거야? 어머 내가 뭐 한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담요를 뒤집었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렇군요. 귀엽네. 그래서 괜찮다. 네. 사람 다 그런 거지. 뭘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자기 진짜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놀렸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별게 아니에요. 그럼요. 차라리 그러면 귀여운데 진심으로 정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다행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연의 주인공은 제가 사귀었던 분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었어. 네. 근데 정말 정색을 하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봐. 그럼 이거는 뭐 어색하고 자시고 한 번 그런다고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어지십시오. 네. 그러면 헤어져야지. 그럼 어떻게 만나? 그거 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다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힘을 줘서 뿡 하고 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새 나왔을 때 그냥 환기도 재빨리 하고 하지만 그걸 굳이 참지 않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게 징조가 있을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고 뛰쳐나가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첫 번째 부류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내 후배 중에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 우리 집 며칠씩 와가지고 걔는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 시원해지려고 가스를 그냥 모아서 힘줘서 뻥 끼는 애들 있잖아. 야, 너 방금 팬티 안 찢어졌냐? 할 정도로. 그 정도만 안 하면 난 괜찮던데.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렇게 시원하게 지키시더라고. 저희는 서열 1위만 그게 가능한. 약간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아, 약간 권위주였구나. 서열 1위만.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있을 땐 제가. 내 동생은 약간 이 사연남 같았겠구나. 아무튼 이건 뭐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그 가풍으로 그거를 금기시하는 집안에서 자란 분만 아니라면 그냥 한 번의 어색함을 하고 스멜만 주의하자. 스멜은 주의해야지. 주의해야지. 네. 그 정도만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쵸. 그럼 어떻게 헤이브로를 해결됩니까 이거? 헤이브로를 비누향으로 어떻게 해결되나요? 아니, 비누를 들고 다니세요. 이거 차 운전할 때 이제 창문 열고 음악 볼륨을 높이고 그 다시방이라 그러지. 탁 열어.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헤이브로를 코에 댑니다. 일종의 루틴으로 만드세요. 그거를 따로 사야 되겠네. 고용으로. 그 용도로. 그렇죠. 차에 하나, 집에 하나. 그렇지. 두 개를 놔두셔야 돼요. 야.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있어. 나는 소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되거든요. 네. 냄새가 날지 안 날지는 껴봐야 알잖아. 이거 어떻게- 그거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보통 배변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비례합니다. 아 그래요. 네, 스멜의 양은. 그래. 내 장이 얼마나 가벼운 상태냐에 그렇지, 따라서 그렇지.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장이 예민하시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소리와 스멜에 대해서 야 정말 힘드시겠다. 힘들죠. 네. 자, 아무튼 헤이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차와 집에 하나씩 배치해 두시고 그렇지. 저희가 둘 중에 한 군데 배치하실 수 있는 건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하나는 사세요. 차라리 여자친구 백에 넣어주면 어때? 언제 어디서나. 근데 이 백에서 잘생긴 남자 냄새가 난다잖아. 잘생긴 남자는군요. 아무튼 보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새 신자 소개가 있습니다. 네, 새신자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길소리 너 이름이 뭐니? 노통보고파 딩크족 가슈 로타세븐 몽골초원 비선실세 김실세 숲 시읒 우피 이핵 BCK 정권교체 성공 초파 추파 큰바위 얼굴 투덜이 이동형형 파랑개구리 환 헤이브로몰.com 4월의 첫눈 비자금 D1권 고투수연 HJH2108 LOCOCO LYN 땡 0525 NARY 뷰파인더 님까지 자 다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추가된 선물이 있는데요. 잡지를 저희가 2권 드릴 거거든요. 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이 모던 파더, 아버지들을 위한 잡지가 있어요. 골드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고 또 음식과 레스토랑, 국내외 여행과 문화를 다루는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이라는 잡지가 2권 있는데 두 개 다 너무 좋은 잡지죠. 요거는 영화평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뭐 이건 방송에 소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영화평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전해드릴 테니까 볼드저널하고 바앤다이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평 잘 올려주시면 되고요. 김프로쇼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괜찮은 남자를 위한 쉽고 편한 스타일링 헤이브로. 더 행복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집을 만드는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김진애 작가의 집놀이 훌륭한 식재료로 즐기는 만찬 양화선 짝장 2층 한강 아리수 만찬.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웨이 시작 술자리 만병통치약 친구 술친굼 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2부에서 노명우 박사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헤이 브로, 샤워할 때마다 샴푸, 폼 클렌징, 바디워시 귀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 올인원 비누를 준비했어. 트러블, 두피, 냄새 제거? 걱정하지 마. 압도적 천연 원료에 명품 향기까지 더했으니까. 기억해, 남자는 비누야.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대용량과 착한 가격은 덤이야. 헤이브로. 네, 오늘 독서회 모신 손님은요. 인생극장이라는 책의 저자분이십니다. 노명우 교수님을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초대해 주셔서 뭔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품격이 있어졌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저희 둘의 가벼움을 가볍게 눌러주시는 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번 주 책은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네. 저희가 에세이나
혹은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소개를 조금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학자의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거든요. 야, 이게 저희의 얄팍함이 드러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의 얄팍함은 이미 많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맙시다. 네. 자,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노명우입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교수라는 명칭보다는 사회학자라는 명칭을 더 좋아해요. 네. 그 이유는 교수는 제 직업명이고 직업명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애정을 못 느낀다면 사회학자는 제가 해야 할 일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교수라는 호칭보다는 사회학자라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야,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라는 걸로 나를 지칭하기보다는 뭐 선생님으로 불러달라거나 뭐 이렇게 다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불러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역시나 또 사회학자로 불리시기를 더 원하시는. 전 선생님은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떡하지? 저희 김프로쇼에 대해서 제 활동명이 김선생인데. 자, 저자 소개를 제가 짤막하게 좀 드리면 1966년생이시고요. 경기도 파주 출생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책을 보면 세상 물정의 사회학,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뭐 이런 이제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노명우 교수님을 모시게 된 데는 여름 작가님이 본인이 너무 팬이시라고 평소에 책을 너무 이제 즐겨서 보고 너무 팬이어서 자기 사심으로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좋은 분 추천 받으면 좋죠 했더니 책이 400페이지야. 이 사람이 지금 못할 짓을.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책을 읽었는데 인생극장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하여튼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책하고는 조금 괴가 이제 다를 수도 있어서 이 스타일이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보석 같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넘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히는 책이었어요. 네, 쉽게 써주셔가지고 어려운 단어나 컨셉들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쭉 서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우 쉽게 스피디하게 넘어가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출간할 때 약간 두께 때문에 출판사에서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책의 전반적 경향이 굉장히 얇게 나가고 뭐 한두 시간이면 거의 읽을 수 있는 분량 정도로 책을 만드는 추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일단 사람들이 그 책 두께에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는 책 두꺼운 책 싫어. 보통 이제 우리가 또 두꺼운 책 그러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걸 우려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출간되기 전에 이제 보통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 출판사에서는 보통 모니터링들을 해요. 네. 일반 독자들의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미리 해야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마케팅이라든가 이제 그런 데 참조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 모니터링 결과 처음에는 되게 두꺼웠는데 실제로 읽어보니 읽는 동안은 그 두께감으로 인한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읽는 동안은 이 책이 두꺼운 책이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평들이 대부분 나와서 만약에 이제 그 모니터링 결과에서 너무 책이 두꺼워서 부담스러워요라고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제 편집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분량을 좀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을 텐데 모니터링 결과 주변에서 읽다 보면 두께감을 읽는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그걸 믿고 원래 그대 상태로 그대로 쭉 나갔죠. 야. 더군다나 이게 자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가급적이면 사실 그냥 욕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영화 스틸 자료들이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저작권 문제들이 꽤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이 책에서 다룬 영화들이 옛날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미 퍼블릭 도메인이 된 영화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괜찮았는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영화로 오게 되면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는 거여서 저작권 70년이든가요? 네, 제가 저작자 알기로는 사후 70년. 네. 그래서 저작권 협상하는데도 조금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는데 다른 곳보다 영화 쪽이 좀 저작권 관련된 부분이 좀 까다롭거나 일반적인 관행이 없거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담당 편집자가 이 저작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이 들었던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책이에요. 네. 책 제목이 인생 극장인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두 가지. 두꺼워도 금방 읽힌다. 그리고 사진 자료나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다라는 이제 특징을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인생 극장 그냥 이렇게만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책이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질문에 제가 맨날 모범 답안처럼 대답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주제는 한국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그런 상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일종의 상식의 형성사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느끼지는 못하고 알아채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시대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집합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잘 살아야 한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뭐 하면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집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적 심성의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네. 공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도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죠. 이 책의 주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주제고 형식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자서전을 아들인 사회학자가 대신 쓰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20년대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30년대 태어나셔서 두 분 다 2, 3년 전에 최근에 다 돌아가셨는데 20년대, 30년대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한국전쟁 50년대, 6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를 살아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애사를 통해서 파헤쳐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때 이제 소재가 되는 건 한국 고전 영화들이죠. 근데 영화들 중에서도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주목해서 봤던 영화들은 흥행 영화들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극영화 그리고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 그리고 실제로 흥행에도 성공한 영화는 영화가 왜 흥행했는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설명할 수 있지만 영화가 흥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평균적인 관객과 영화가 어떤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작품 평가는 대중과의 교감이 없어도 평론가들이 야, 이거 영화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작품이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평가 내려진 작품들이 정작 대중과 교감을 하지 못하면 작품성으로서는 평가받지만 흥행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작품성보다는 흥행 영화에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흥행 영화이어야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대사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공감했던 바들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 대사들이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옛날 시절의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공감을 했는가 어떤 걸 상식으로 여겼는가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고 싶었죠. 그래서 옛날 흥행 영화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영화를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대사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어요. 대사를 통해서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상식들, 그러니까 상식의 영화 대사로 표현된 것, 둘 사이의 어떤 교감, 왔다 갔다 함 이런 것들을 좀 파헤치는 게 이 책에서 소재였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 접근법이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현재 이 시점의 사회사를 나중에 20, 30년 뒤에 분석을 할 때라면 시청률 높은 통속 드라마들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막장 드라마도 저는 한국 사회 징후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막장 드라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하면서 본다. 네. 근데 욕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욕하면서도 사람들이 본다는 게 중요하고 그럼 왜 사람들이 도대체 막장 드라마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길래 어떤 사람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길래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이 막장 드라마를 계속 보는가. 네. 그리고 막장 드라마가 일종의 한국에서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매우 독특한 한국적 장르화 되어버린 아침 드라마, 그다음에 저녁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그게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시대적 징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 20, 30년 후에 현대 한국을 누가 어떤 학자가 뭐 역사학자든 사회학자든 사람들이 분석한다면 막장 드라마들을 분석하게 되지 않을까. 20, 30대들이 즐겨보는 트렌디 드라마들을 말고 진짜로 그 아침 드라마 또 주말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들은 일종의 저희한테는 소비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매일 쓰는 물티슈나 비누나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랑 너무 밀접해요. 컨텐츠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곧 일상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의 컨텐츠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만 듣고도 책에 있는 내용이 되게 궁금하다 해가지고 벌써 이제 막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자분자분 말씀을 해주시니까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직업병이 발휘. 뭔가 귀담아 들어서 네.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중간고사에 곧 나오겠지? 네. 그러면서 책 얘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기 직전에 저희가 늘상 이 저자분들을 모시면 하는 루틴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저자분의 인생 영화를 저희가 항상 물어봐요. 저희 영화 팟캐스트니까. 또 영화를 소재로 여러 개를 달아주셨는데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 영화, 교수님 인생에 뭐 그래도 이 영화가 그래도 나한테는 가장 좋다, 의미 있다 하는 영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좋다기보다 제 뇌리에 가장 박혀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The Sound of Music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언제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첫 번째 영화로 저한테 기억되고 있는 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극장에서 본 제일 첫 번째 영화. 초등학교 1학년 때였고 외국 영화니까 이제 자막이 있고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외국 영화에 자막이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보기에는 한글을 그렇게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은 아니었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 영화를 같이 봤는데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저한테 영화를 보면서 말은 더 빨리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이 대사를 해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로 해주시는 자막 설명을 들으면서 또 화면으로는 근데 또 사운드 오브 뮤직이 워낙 화면도 예쁘고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이국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이 장면들이 펼쳐지고 이 알프스 뭐 이런 풍경 나오고 그러니까 알프스에서 치마 입고 뛰어댕기는 게 네, 정말 눈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이런 황홀경, 시각적 즐거움이라는 거를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영화예요. 아주머니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데 너 노래 너무 잘하고 막 네.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사운드 오브 뮤직 나올 때 뒤에 알프스가 보이는 그 언덕에서 그 줄리 앤드루스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처음부터 충격이었었죠. 그리고 무슨 이렇게 살스부르크 시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한 번도 제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했던 건축물들 뭐 그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급되기 이전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외국의 이런 풍경들을 보기 이전이니까 저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게 다 경이롭다. 그랬겠네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저한테는 가장 영화 그러면 지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소년 노명우에게 신세계를 보여준 영화였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영화 하나를 꼽자면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영화. 시네마 천국. 요거는 제가 인생극장을 쓰면서 가장 많이 염두에 뒀던 영화가 그거였어요. 시네마 파라디소. 왜냐하면 이제 그 영화도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 성장한 주인공이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인생극장을 쓰면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이 그 영화에 등장했던 그 감독이 나중에 감독으로 출세해서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영화와 관련된 자기 옛날의 어떤 추억들,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에 관련된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장면을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그때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감독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고향을 갔을 때 받았던 느낌이 이런 거였겠구나. 그리고 고향집을 이렇게 찾아갈 때 머릿속을 떠돌았던 상념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또 하나 꼽는다고 하면 시네마 천국입니다.
마침 김프로가 영화를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두 작품을 다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드리고 네. 선물로 하나씩 드리는데 인생 영화 중에 신세계 황홀경을 경험하게 했던 그 영화는 저희가 스티커로도 만들었네요. 그렇죠. 스티커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책이 이제 총 3개, 1, 2, 3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부는 몰락의 순간, 2부 탈출의 순간, 3부는 꿈꾸는 순간, 이제 에필로그로 미래라는 순간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영화라는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쓰신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특이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사를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저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이 대신 쓰는 자서전이라는 이제 표현이 책에 담기기도 했는데 그냥 뭐 흥행 영화들을 쭉 짚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상식의 형성 과정을 쭉 적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게 된 특별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나 이제 그렇겠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거든요. 저한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별로 할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었어요.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몇몇 정보들은 알고 있죠.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언제 결혼을 하셨고 첫째 아이를 언제 낳으셨고 근데 이건 그냥 정보일 뿐이고 근데 사람은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을 비로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몰랐다라는 생각이 더 깊게 들었어요. 정보만 알고 있지 그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심정은 잘 모른다. 그때 이제 저한테 가장 떠올랐던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심정이라는 단어였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절로 뭐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대한 감정 내지는 세상에 대한 해석을 품게 되죠.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요. 그걸 우리가 심정이라고 표현한다면 근데 심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과잉으로 외부에 노출이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정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심정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외부로 때로는 과잉되게 드러나거든요. 가끔 더 이상 그런 식의 보도 태도는 없어져야 되겠지만 몇 년 전까지 계속 많았던 신문 보도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사건을 접하고 대통령이 경노했다. 그렇죠. 경노라는 표현. 경노라는 이 심정으로 모든 걸 다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도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게 이제 정확한 걸 텐데 그걸 경로라고 한 단어로 경로로 그냥 다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죠. 경로했다고 하니까 왜 경로하셨냐. 경로의 이유와 원인들을 따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대에서 타단장이 경로하면 아래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과잉 해석되고 과잉 전달되는 심정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심정이 과잉 전달은커녕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심정을 오히려 꾹꾹 눌러 담는 것이 인생의 기술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이 자기 심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대신에 자기 심정을 왜곡하거나 자기 심정을 어떤 다른 곳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슬쩍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삶의 기술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특히 한국적인 관행에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주 중에 하나는 심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심정을 숨기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들이 아주 크게 슬퍼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크게 기뻐하시거나 크게 화내시는 걸 거의 보지 못한 채 자랐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자식이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꾹꾹 눌러왔던.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마 이 점은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특히 예전 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되게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렇게 이제 꾹꾹 담아놓았던, 그래서 바깥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그래서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모님들의 심정을 제가 발굴하는 거는 일종의 뒤늦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하나의 의무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쓰고 싶었던 가장 큰 동력 그리고 동기,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바로 그거였었죠. 부모님의 심정들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봐야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게 습관적으로 부모는 항상 부모였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부모의 심정이 보이지 않죠. 네. 근데 이걸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한때는 소년이었고 그다음에 총각이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느낌,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서 느낌, 아버지 갖고 있던 심정은 뭐였을까, 그리고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느꼈던 그 심정은 뭐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뒤늦게는 하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럼으로써 저희가 부모님에 대해서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심정들을 파헤침으로써 그분들을 제대로 알고 싶다. 뒤늦게라도 그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고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도 바로 그거죠. 때마침 그 어르신들이 살아냈던 시간들이란 게 저희 한국 현대사를 만들어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인생을 추적함으로 인해서 저희 방송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 한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상식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트래킹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아버님께서 1920년대생이시니까 식민지 시대를 살아낸 이제 어른들의 개인적인 아버지의 삶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대를 같이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식민지 시대를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뭐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만주붐, 지원병 이런 영화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 시대의 우리의 상식, 뭐 형성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과정에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보통 이제 치매 환자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정의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울증 같은 현상들을 좀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때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실 때 욕으로 그걸 표현하셨었는데 3개국어로 욕을 하셨더랬어요. 일본 말로 욕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도 욕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한국어로 욕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수수께끼였죠. 보통 치매 환자는 과거로 돌아가고 치매 환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들이 치매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는 어떤 인생이었길래 자기 인생을 이렇게 3개국어로 된 욕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궁금증 그리고 질문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살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한국은 이미 식민지 상태로 간 상태였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해방을 언제 맞이하셨었냐고 하면 일본군 군인으로 해방을 맞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소년기, 사춘기 그다음에 청년기로 딱 접어 들어가는 무렵까지 그걸 다 일제강점기에서 사셨던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이 옛날 영화를 보면 그 다행히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많은 영화들이 뒤늦게 발굴돼서 예전에는 거의 뭐 영화사의 기록만 있고 실제로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던 상태였다가 꽤나 많은 영화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뒤늦게나마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영화들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보냈던 일제강점기가 생각이 났어요. 특히나 이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영화들이 후반기로 가면 그러니까 4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 대부분 선전 영화고 선전 영화일 수밖에 없었고 한창 전쟁이 확대되어 갔던 시기니까
근데 영화를 관통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영화를 보면서 하나 마음이 아팠던 영화 중에 하나가 수업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에도 쓰셨던. 네. 그 일제 강점기 때 어느 소학교의 풍경을 다룬 영화죠. 근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영달이라는 소년이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반에서 반장인데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그래서 영화의 내용은 수업료를 친척집에게 빌리기 위해서 수원에서 평택까지 영달이라고 하는 소학교 학생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애띤 얼굴의 소년이 애띤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군가예요. 근데 뭐 가사는 에마진군가라고 해서 말을 타고 완전히 전쟁을 벌이는 군인이 부르는 뭐 내일도 우리는 이 말을 타고 또 진격하자 뭐 이런 얘기, 말아 너 오늘 참 수고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너무 애띤 표정 아이와 애띤 목소리와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평택까지 걸어가고 있는 상황과 그 아이가 부르는 군가 사이의 완벽한 불일치, 그 언밸런스. 네. 도대체 이게 뭔가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충격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저희 아버지가 살았던 일제 강점기라는 것이 그런 시대였었던 거죠. 40년대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우리 나중에 뭐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연상시키게 되는 한국 신민의 서사를 낭독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고 그 당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했던 어린이 잡지 이름이 소국민이라는 잡지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 앞에다가 작을 소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 자체가 소국민을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거고, 지금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창의성의 개발이나 발전과 같은 개념들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오로지 교육의 목적 자체가 소국민을 국민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주로 배우는 게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아버지는 학교에서 내내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알게 모르게 저절로 습득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대부분 많은 노인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걸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들, 심하면 빨갱이로 생각하는, 빨갱이가 아니고서는 국가에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뭔가 잘못했다고 국가에게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계신가 궁금했는데, 일제강점기 영화를 보면서 왜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됐던 거죠. 아버지는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할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셨던 분이지, 개인이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내지는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이런 발상들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분. 그런 개념조차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분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일제 강점기가 바로 그런 거죠. 게다가 이제 일본 군인이셨고 일본 군인에 끌려갔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일본 군인이 됐던 것들을 회고하실 때도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본 군대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청년으로서 막 마치 뭐 화가 났었다 이런 감정이 없고, 저희 아버지도 군대 가셨던 일들을 회고하실 때 그냥 요즘에 그냥 군대 가는 것처럼 그냥 집을 떠나서 좀 슬펐다 뭐 이 정도이지. 이건 지금도 우리가 군대 가느라고 집 떠나면 누구나 다 슬픈 거니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뭐 망국의 서사라든가 아니면 나라를 잃어버린 청년의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덤덤하게 나 그때 군대 갔고 나고야에서 상병으로 해방을 맞이해서 중대장이 불러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나고야에서 배 타고 다시 한국으로 오셨다. 이렇게 덤덤하게 대화를 하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했던 첫 번째 욕, 일본 욕, 빠가야로. 이게 왜 나왔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됐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교육 받는 상황 속에서 빠가야로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까? 또 군대 가서 네. 또 얼마나 이 빠가야로 소리를 많이 네.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한테는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 네. 그거고 빠가야로라고 하는 일본어 욕으로 표현은 한 하는데 단어로 탁 튀어나온 게 네. 빠가야로인 거군요. 네. 그 시대가. 하는데 아버지는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이제 저처럼 사회학자처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빠가야로라고 하는 욕이 왜 중요한가를 스스로 설명하지를 못하시니까 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왜 아버지가 당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 첫 번째 언어가 빠가야로일 수밖에 없는가를 아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일종의 자식으로서의 도리 내지는 이후 세대로서의 일종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전 세대들이 갖춰져 있는 시대적 한계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식에 만약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일단 이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걸 그걸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앞서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건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은 왜 이분들이 그런 한계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본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빠지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후 세대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고 아버님이 군 시절을 회상하실 때 마지막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회상하셨던 얘기를 쓰신 게 있잖아요. 그거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밥이 참 맛있었어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밥이 맛있더라고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흔적은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나고야에 있었다. 네. 거기 부대에 있었다. 그리고 보병이었다.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실제로 나고야가 태평양 전쟁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나고야를 지금 가면 나고야도 요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 때 완전히 미국의 폭격 대상이 됐던 곳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계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병 6년대가 지금의 나고야성에 있는 정원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일본에 계시는 저의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분에게 그냥 얼핏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또 굉장히 이렇게 정보가 많으신 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나고야시 근처에 가면 메이지무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 근대기 때 중요한 건물들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철거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건물들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완전히 옮겨서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 근데 거기에 나고야 보병 6년대 내무반이 거기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나고야를 갔죠. 그래서 나고야에서 그 메이지무라가 있는 곳까지 나고야에서 한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보병 6년대 그러니까 나고야성 바로 옆에 있었던 보병 6년대에서 사용했던 내무반 건물이 그대로 옮겨져서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당시 먹었던 옷이라든가 식사 메뉴, 그다음에 옷 이런 게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 아버지가 나 일본 군대 가서 잘 먹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단 자체가 일종의 서양식 식단이 가미된 식단.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다 흉내내자. 모방을 모방.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은 뭘 먹길래 저렇게 힘이 세고 힘이 센가. 그래서 그 음식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군대 식단에 일부러 서양식 식단을 아주 일찍부터 도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국에 계실 때는 전혀 먹지 못했던 것들을 생전 처음 본 음식인데. 네. 이제 군대 가서 거기서 나오니까 아 그래서 아버지는 일본 군대 밥이 맛있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의 품질에서 좋았다기보다도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일본 군대에 대한 기억.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얼핏 거두절미하고 들으면 매우 친일파처럼 들릴 수 있는 일본 군대 가서 밥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또 하시게 됐던 그 배경도 알게 됐죠. 이런 배경을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 뒷배경을 알면 어떨 때는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올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몰랐던 거를 새로 깨닫는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아이 또 있네. 지금 맛이다 밥 맛이다 뭐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살죠. 지금 그쵸? 현재. 네. 네. 근데 그런 노력을 들여서 모든 사람이 다 찾을 수는 없는데 네. 어찌 보면 그 작업을 이제 대신해서 하신 거니까 네. 사실 그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그런 삶을 한번 추적해보는 의미로서 이 책이 굉장히 크게 기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빠가에로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영어욕으로 네. 대표되는 거는 이제 한국 전쟁과 이후. 그 이후의 네. 삶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참 누구나 인생에는 드라마가 있다. 네. 정말 대하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시고 네. 저희 어머니는 서울 분이신데 진짜 인생이라는 건 우연한 요소들이 개입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채 펼쳐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 전쟁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비극이죠. 네.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니까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한국 전쟁 때문에 만나신 거니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전에 한창 일제강점기 때 만주붐이 불었을 때 만주에 가서 사진 기술을 배워 갖고 오셨고 일본 군인이셨다가 이제 해방을 이제 맞이하셔서 다시 한국에 왔다가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사진관을 하시다가 타고난 방랑 기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고향에 머물리시지 못하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는 당연히 이제 그랬을 경우 그런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당연히 대도시죠. 그래서 서울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 하셨었냐고 하면 그러니까 외국 군대들이 왔다가 한국 주둔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메일이나 영상통화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다음에 이역만리까지 파병돼서 왔던 군인들이 고향에는 부모님도 두고 왔을 거고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만 덜렁 보낼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같이 그래서 니어 뭐 해서 나 이렇게 잘 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사진을 동봉하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희한하게 많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양주에 주둔을 했던 캐나다 부대 앞에서 사진관을 하셨고 그래서 캐나다 군인들이 고향에 보내는 편지에 동봉해서 보내는 사진을 찍는 일을 아버지가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저기 양주에서 사진관을 하는 키드 헌치라고 달러가 많은 왜냐하면 그 당시 달러가 있다라는 건 완전히 부자 진정한 부자죠. 달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라고 영준이 엄마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소개를 해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된 건가.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두 분이 만나시게 될 일도 없었고 그랬다면 저도 세상에 없었을 거죠. 어쨌든 그러다가 캐나다 부대가 일찍 돌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부대는 캐나다를 가면서 아버지가 캐나다 부대 앞에서 캐나다 군인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업을 유지하시다가 캐나다 부대가 철수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야말로 싸바싸바 잘해서 적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가로채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미군의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내서 달러를 획득하거나 두 가지뿐이 없었던 시대였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후자의 방법 달러를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태어난 경기도 파주에 거기에는 미군 부대가 있다더라. 그래서 두 분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사진관을 하셨고 그래서 사진관 이름은 등대사진관. 그래서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을 하다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진관을 통해서 번 돈을 달러 2,000을 가지고 미군들이 외출하니까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들락거리는 그 당시로서는 위스키 시험장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군 홀을 만드셨어요. 레인보우 클럽이라고 하는. 이름도 좋아. 레인보우 클럽. 네. 그거 다 아버지 장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등대사진관도 이름 괜찮아서 왠지 장명이 센스가 있어 보여서 누가 이름을 지은 거냐고 했더니 등대사진관도 아버지 이름, 아버지 작품이고 레인보우 클럽도 아버지 작품이신. 어쨌든 거기서 돈을 엄청 버셨어요. 근데 이제 50년대 한국 상황에서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사실 한국인의 위치라는 것이 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동등하거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고 말도 안 되죠. 네. 지금도 안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군인으로서 빠가요로 소리를 들으면서 일본 군인으로 충실하셔야 됐다가 한 10여 년 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익힌 이른바 생존 영어, 서바이벌 영어. 그러니까 서바이벌 영어는 단순한 거. 우리 뭐 이렇게 태국 여행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뭔가 물건 파는 할머니도 하는 완전 생존 영어, how much 뭐 이런 거 다 하는 뭐 숫자 세고 그러는 거. 그 저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도 그냥 제가 뭐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아버지 영어로 1, 2, 3, 4 어떻게 세지? 이런 거 물어보면 아버지가 1, 2, 3, 4 뭐 그래서 100가지 숫자를 세는 거를 기억을 하시는. 이제 그러다가 감정이 폭발하시면 갓으로 시작되는 영어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갓으로 시작하는 그 영어욕은 50년대에 전쟁 이후를 살아야만 했던 한국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느낌과 정서를 아버지는 그 갓으로 시작하는 영어 용어 하나로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생애를 이렇게 거꾸로 가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 세 가지 욕 중에서 두 번째로 가수로 시작하는 영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가 50년대 이른바 기지촌 상황. 전쟁 이후에 전쟁이 다 파괴되고 거의 사람들이 일종의 뭐 박완 선생님이 쓰셨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벌레의 시간을 살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속에서 생존해야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마음의 자존심의 상처라든가 이런 건 있었을 테지만 그런 자존심의 상처들을 드러내기에는 생계의 압박이라는 것은 더욱더 강한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꾹꾹 누를 수밖에 없었던 심정들이 또 있었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는 가수로 시작되는 욕으로 표현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요 이야기들이 그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도 이것만 들어도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 훨씬 디테일하고 재밌거든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재밌었다 그러면 책을 한번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사진하고 같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파죽은 광탄면, 네. 신산리. 네. 야 이거 제가 그 광탄면 신산리 밑에 살았었거든요. 그래? 그 이제 파죽은 광탄면 밑에 보면 조리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리면 잘 알죠. 그렇죠. 네. 제가 조리면에 좀 살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보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그 위에 이제 부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탄으로 가거나 그 주변 언저리 사는 사람들은 금촌으로 가거나 네. 두 군데가 읍내여가지고 네, 그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광탄에는 상설 극장이 없어서 네. 영화는 금촌에 그렇죠. 금촌 극장이었어요. 아, 그렇죠. 목욕탕도 금촌에 있고. 네. 목욕탕은 저는 용주골로 갔던 기억이 나요. 용주골. 광탄에 목욕탕. 사셨으니까. 저는 광탄보다 밑에여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야 이거 쉽게 나오기 힘든 지역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제 아버님이 태어나신 공주, 제 고향 공주거든요. 아. 그리고 사진관 하셨던 조치원. 네. 조치원 잘합니다. 네. 제가 대충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전후 미군들과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그 보면서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게 그 시절에 이제 아메리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상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상향과 아메리칸 드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명동을 꼽았다고 네.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으니까 워낙 오래된 일이고 어땠습니까? 명동의 분위기. 명동은 처음 형성됐을 때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소비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네. 곳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곳이 또 명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신세계 백화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예전에 일본 백화점이었던 곳이 네. 해방 이후에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미군 PX였던 미스코시 백화점. 그렇죠. 네. 미군 PX가 되는. 그러니까 박완 선생님 남옥에도 등장하는 그 PX 얘기가 바로 그 지금의 현재 신세계백화점 그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명동이 그 어느 곳보다 미국의 문화, 미국의 군수물자, 그 시레이션 이제는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공급되는 미제 물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명동이었고.
그래서 50년대 가장 큰 화제작이었던 자유부인에 네. 등장하는 그러니까 자유부인이 점원으로 취직한 파리 양행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도 명동이죠, 바로 명동. 파리 양행. 음. 저희가 독서회도 하지만 역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하거든요. 우연치 않게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일본이 점하고 있었던 자리가 사실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시대까지는 가장 요지였지 않겠냐. 모든 면에서 쇼핑이면 쇼핑, 주둔지면 주둔지. 근데 싹 빠진 자리에 제일 요지니까 당연히 미군이 들어왔겠지라는 논리가 성립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산도 원래 일본군이 일본 기지를 썼던데 군이 그 미군 기지가 되고 있고 그런 컨셉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참 그 이전 세대들이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출세를 하려면 일본어를 잘해야만 출세를 하던 시대에서 갑자기 10년 후에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당연히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당시 감각으로는 미국은 적국이었겠죠. 네. 그러다 갑자기 10년 후에는 그 10년 전엔 적국이었던 미국의 언어를 잘해야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거나 출세길이 열릴 수도 있는 이런 희한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변화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일제 강점기 때 이후에 일본어의 세계에서 바로 해방 이후에 영어의 세계로 바뀌는 듯한 이런 급 반전은 제 인상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 세대들이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10년 만에 일본어의 세계에서 영어의 세계로 바뀌는 과정을 거기에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참 그게 참 엄청난 변신을 요구로 하는 사회적인 압박이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말도 안 되게 힘들게 살아왔던 시기일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좀 해보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돈은 잘 벌었을 거야. 물론 뭐 적응은 잘합니다만. 네. 원래 그 급변의 시기가 재주 있는 분들한테는 찬스죠. 우리끼리 레인보우 클럽에서 하고 있었겠지. 저도 뭐 비슷한 클럽을 하나 어딘가에서 동두천 쪽에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 농담이었고 네.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지금 한 시간을 쭉 이렇게 채워오고 있는데 네. 이제 일제 강점기 그리고 이제 미군이 주도하던 한국 전쟁 전후 시대를 지나면 당연히 뭐 이승만과 박정희 뭐 이제 그 이후를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진짜로 대하 드라마가 되니까 조금 남겨둬야죠 그 부분은. 그렇죠. 네, 책에서 확인을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책을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저자분들 모시고 하는 방송 중에서 가장 민망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자분을 앞에다 놓고 자기가 각자 좋았던 부분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해도 적응이 안 된다. 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난감한데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지금부터 민망해하겠습니다. 읽는 저희도 되게 민망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김 선생이 인생극장에서 네. 가장 마음에 와서 바뀌었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4.19에 대한 이야기예요. 4.19와 그 시기를 지났던 장사미사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에 대한 짧은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0대 남자가 국가를 맡았다는 불안감보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는 심정이 컸던 시절이었다. 박정희가 독재자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온 사회가 4.19 혁명에서 맛본 승리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끌어올랐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 모든 심정은 4.19 혁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되었다. 멜로드라마에도 4.19 혁명 장면이 나오고 영화 돌아온 사나이에서는 등장인물이 불의와 협잡으로 가득 찬 위정자들을 몽롱한 꿈속에서 깨우쳐야 한단 말이야 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말이다. 노인의 눈에 4.19 혁명은 변화의 시작, 전환점을 의미하는 기호였기에 손녀딸이 첫 출근을 하는 날 할머니는 4.19 혁명 이후 혹 월급이 선불로 바뀌었을까 기대하기도 한다. 혁명 이전이나 이후나 월급은 후불제라는 사실을 손녀딸에게 전해들은 할머니는 4.19 혁명도 별 수가 없구나 라며 실망한다. 이처럼 4.19 혁명은 모든 극적인 변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다. 네. 여기까지. 왜 좋았냐면 교수님이 쓰신 저자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어떻게 읽혔냐면 4.19를 이제 후세대에서 저희가 느낄 때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거대한 이념 그리고 시대의 전환
거대한 역사의 바뀜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런 거대한 변화의 단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4.19가 되면 월급이 선불로 바뀔라나 정도의 그런 일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삶의 큰 변화라는 게 그런 변화라는 거죠. 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거대한 이념이나 이즘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시대를 사는 실제 그 사람에게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들이 이런 굉장히 실증적이고 자잘한 것들이 변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이 책을 쭉 읽어내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 할머니가 얘 4.19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진짜 리얼한 살아가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거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428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박정희는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 했던 특별한 사례, 즉 특례의 삶을 살았기에 개성적이다. 나의 부모처럼 박정희가 연출하는 인생극장의 무대에서 그저 그런 역할을 연기했던 사람들은 이런 개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사회적 운명을 공유한다. 특례가 아닌 범례의 삶을 살았기에 이들은 서로를 동시대인으로 만들어준다. 이 책 인생극장은 그리하여 내 부모의 인생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동시대인이었던 모든 인생의 기록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시대에 자신의 의지를 칠하려는 특례의 사람이 부여한 조건 속에서 삶을 살아낸다. 군복을 입으라면 입고 새마을 모자를 쓰라면 쓰고 혼분식을 하라면 해야 했다. 또 머리를 자르라면 자르고 짧은 치마를 금지하면 긴 치마를 입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언제나 제한적이었기에 그들의 인생 궤적에는 시대가 그들에게 강요했던 조건들이 해독돼야 할 코드로 기록되어 있다. 그 코드를 해독하는 건 이후 세대인 우리의 몫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왜 좋았냐면 사실 여름 작가님이 이 책을 추천해가지고 읽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도 모르는데 이 잘 알지도 못하는 교수님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니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책을 사실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한참을 읽다가 이제 책이 끝날 때쯤에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은 이거는 특정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낸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는 그 코드를 해독해낸 작업을 내가 지금 보는 거구나. 내가 이 작업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깨우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을 되짚으면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신 것을 읽으면서 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역사를 똑바로 보려 하는 시각들을 많이 억눌렀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퇴행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팩트를 다루고 있는 면도 있죠. 그 텍스트도. 근데 굉장히 한쪽 면만 부각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내세우고 싶은 얘기들만 하는 텍스트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지나면서 이미 우리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퇴행적인 면모였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펐는데 우리 대중문화가 이렇게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국제시장이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이 인생극장이 얼마나 360도로 돌면서 이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자 앞에다 놓고 제가 너무 민망하게 해드렸는지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안 계시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책을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니까 뭐 팟캐스트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으셨다고 제가 처음에 이제 전해 들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자유롭고 좋습니다. 아무 대본도 없고 녹음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자유로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짜여진 대본이 있는 방송보다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보통 대본이 있는 방송을 하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본을 소화했다라는 느낌인데 오늘은 이렇게 대본을 소화했다는 느낌보다
대화를 잘 나누었다. 아. 예, 그 느낌이 더 강해서 좋습니다. 네. 역시 품격 있게 말씀하시는군요. 물론 네. 저희들끼리 대본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사전에 공유하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네. 막 이렇게 얽매여서 조금 어색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킬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는 1시간 동안 굉장히 내용이 길게 담긴 뭐 여명의 눈동자 같은 이 대하 드라마를 네. 약간 엿본 느낌이었거든요. 책을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경험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생극장의 저자로서 인생극장을 소개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지나갔던 일들을 회고하는 거를 노스텔지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회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땐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땐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과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도 그런 걸 거고 그래서 제가 에필로그 마지막에도 썼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이지 과거를 박제화하거나 과거를 미화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저도 부모님의 인생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 분들의 인생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파헤치려고 했던 이유도 그분들은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분들이 한국을 만드셨지.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없었을 거야.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어떤 나라를, 어떤 사회를 또 우리의 이후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내지는 생각하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거를 잘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조망하기 위해서 책을 쓰신 것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책은 언제 나옵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죠.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주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좀 원고가 조금 꽤 많이 밀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제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강의를 좀 외부로 공개하고 사회화 다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집필하고 있는 책은 하나는 제가 예술사회학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요. 네. 그 예술사회학 강의록 네. 하나 하고 사회학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사회학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분들을 위해서 사회학이라는 것이 학문이 왜 필요하고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담은 지금 사회학 개론책을 사회학 개론 강의를 대학에서 하는 개론 스타일이 아니라 사회를 살고 있는 분들, 실제 사회 속에 있는 분들한테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풀어내는 책을 지금 2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쯤은 내년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책이군요. 네, 사회학과 관련된 책이 만약에 이제 새로 나오면 그때 또 저희가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듣기로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책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다 못 들어서 아쉬운 게 있는데 5%도 못 들었어요. 네. 그건 아무튼 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책이 나오면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저자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